여러분, 혹시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낯선 모습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정했던 말투가 차갑게 얼어붙고 따뜻했던 눈빛이 매몰차게 식어버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그 상처는 더욱 깊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게 마련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변한 것일까? 수없이 질문을 던져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멀어지는 뒷모습뿐입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 선생은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가족들과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가족관계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족의 변화를 단순히 성격의 문제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병과 관계의 균열을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가족이 갑자기 변했을 때 그 이유를 99%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4가지 핵심 원칙과 질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상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둘째,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의 거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셋째, 이기심과 욕망의 무게를 묻는 질문입니다. 넷째, 스스로를 잃어버린 내면의 혼란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김영수 씨가 말을 걸어도 짜증 섞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크게 화를 냈지만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은 김영수 씨에게 아들을 다그치지 말고 아들의 마음에 어떤 돌덩이가 얹혀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화를 누르고 아들에게 다가가 요즘 네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따뜻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밖에서 겪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실패와 좌절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에 갇혀 길을 잃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태도만 보고 가족을 오해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담긴 4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변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지, 나의 말을 무시하는지, 나를 피하는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이 병들거나 변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나를 향한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의 일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흔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인 이지훈 씨의 아내는 언제나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저녁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는 퇴근 후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씨가 말을 걸면 멍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지훈 씨는 아내가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거나 결혼 생활에 권태기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왜 이렇게 게을러졌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지훈 씨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내의 변화가 그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아내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처절한 구조 신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몸과 마음의 기력이 쇠하면 일상의 도리를 다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오는 끔찍한 피로감, 혹은 남몰래 앓고 있는 우울증이나 건강의 악화가 한 사람의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가족에게조차 다정하게 대할 여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가족이 보여주는 짜증이나 무기력은 당신이 싫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힘드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거나 도와달라는 무언의 비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족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가? 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요즘 당신의 일상을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상대방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강력한 연대의 표현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신발장, 그 사람이 자주 앉는 자리, 그 사람의 수면 시간과 식습관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일상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감정의 변심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섣부른 조언이나 비난을 거두고 그저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앞에 밝은 빛도 보지 못하는 법이다. 당신의 가족은 지금 마음의 어둠 속에 갇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변해버린 가족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의 거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두 이해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피를 나눈 사이니까, 오랜 시간 함께 살았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진심을 알 것이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단번에 큰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서운함들이 겹겹이 쌓이고 방치되어 결국 거대한 얼음벽으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진 씨는 여동생과 둘도 없는 단짝처럼 지냈습니다. 자주 통화하고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으며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동생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황급히 끊어버리고 가족 모임에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동생이 변했다고 원망하며 자신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몇 달 전 가족 모임에서 박수진 씨는 무심결에 동생의 콤플렉스인 취업 문제를 가볍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친한 언니로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참견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의 마음에는 날카로운 비수로 꽂혔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박수진 씨는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냈고 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 갑자기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을 군자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가 선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거친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말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내 무심한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적이 있었니? 이 질문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비난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이 쳐놓은 방어벽을 거두고 진심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서운함이 본물 터지듯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듣고 당신의 아픔을 몰라주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의 밭을 자주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변한 것 같아 서운하다면 먼저 나의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에 차가운 겨울을 불고 왔는지 겸허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긋난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기심과 욕망의 무게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가족관계에서 가장 마주하기 고통스럽고 뼈아픈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재물이나 개인의 이익 앞에서 가족의 도리마저 저버리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등 여러 저술을 통해 탐욕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파탄내는 과정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 탐욕의 독버섯은 예고 없이 피어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우애가 깊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 재산을 더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의 재산 상태를 계산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급기야 과거의 사소한 원한들까지 들추어내며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는 결국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되어 연락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삼형제 중 누군가가 갑자기 악당으로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각자의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상속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발했을 뿐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계산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무정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욕망이 도리를 집어삼켜버렸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물에 눈이 멀면 형제자매도 보이지 않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경계하며 스스로의 마음의 촉함을 아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이처럼 이익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리고 무섭게 변해버렸다면 우리는 단호하고도 명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이로움을 채우기 위해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의 도리와 인간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상대방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도덕적 나침반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한 매서운 죽비소리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눈앞의 몇 푼 돈보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의 정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고 탐욕을 내려놓을 확률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만큼 끈질기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최소한의 거울을 들이미는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옳은 길을 벗어난 자에게는 엄중히 그 잘못을 일깨우는 것 또한 가족의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질문 앞에서도 상대방이 끝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때는 당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에 얽매여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상처받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어야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듯이 돌이킬 수 없는 탐욕에 물든 관계라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스스로를 잃어버린 내면의 혼란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모든 일에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 화를 내며 자신의 고집만을 무력으로 관철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마주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 태세를 취하고 함께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가짐, 즉 경의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잡히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 즉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갓 한 최민호 씨는 평소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괴팍한 독재자가 되었다며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더욱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했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최민호 씨는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는 가족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에 그 불안을 가족들에 대한 통제와 분노로 위장하여 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더욱 강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울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해 가족을 베는 칼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맞서 싸우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 칼날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텅 빈 내면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기에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베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분노에 찬 상대방을 단번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난 분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진짜 아픔을 알아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노로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가 세운 날카로운 가시 너머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의 가치가 직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내면의 혼란으로 흔들리는 가족을 다시 빛나는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바탕으로 가족이 갑자기 낯설게 변했을 때 그 이유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살피며 그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거리를 헤아리며 나의 무심함이 남긴 서운함이 없는지 용기 있게 묻는 것입니다. 셋째, 이기심의 발현을 경계하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족의 도리를 잃지 않았는지 단호하게 묻는 것입니다. 넷째, 내면의 혼란을 바라보며 삶의 중심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를 가시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뜻하게 묻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가장 소중한 인연이지만 동시에 가장 세심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위태로운 유리구슬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여다보고 닦아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야만 그 아름다운 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붓을 꺾지 않고 가족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훈육의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해버린 가족을 섣불리 포기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갑자기 변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사연과 아픔, 혹은 바로잡아야 할 오해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4가지 질문은 상대방을 탓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단절된 마음의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당신의 가족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없는지, 그들의 말투 속에 숨겨진 옅은 한숨은 없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배운 지혜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고도 진실한 질문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무너져가던 가족의 세계를 다시 단단하게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하고 연약하지만 진심 어린 질문과 공감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얼음벽도 결국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머물러 오해는 이해로, 원망은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작은 위로와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